오늘 저희 YTN 객원 해설위원입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하겠다는 획정 기준이라는 것이 예. 기존의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수도 그대로 두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일까요? 그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고민을 하셨고 네. 나름대로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란 속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의석 비율이거든요. 지역구 의석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석. 근데 현행대로 지금 갈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여야가 공히 그 입장에서는 입장 표명이 동일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 입장과는 조금 다른 선거구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구 비율이 그러니까 분구되거나 병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구에 대한 한두 가지의 원칙 정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은 아마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인구 비례가 선거구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농어촌 선거구들 그렇죠. 인구수가 적은 곳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여야에서는 지역구 숫자를 몇 개 더 늘리고 그렇죠. 비례를 좀 줄이고 줄이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논의를 했었던 건데 그게 네. 합의가 안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화 의장이 제시하겠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두겠다. 예. 지역구 비례를 그대로 두고 거기서 그 인구 비례만 조절을 하는 예. 인구 수가 너무 적은 곳만 합치든지 뭐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아마도 농어촌 선거구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인구 비례 차이가 크게 나니까요. 2대1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네. 아마도 한 7석 정도나 뭐 많게는 뭐 그것 때문에 또 부가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선거구들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최소로 하더라도 거의 10석에 근접한 의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병합과 관련한 원칙을 좀 마련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양보할 수는 없고 어느 지역구는 막 살리고 어느 지역구는 죽이냐 이렇게 통합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고 예.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좀 더 큰 차원에서 인구 비율이 초과하는 그런 선거구에 대한 원칙들을 조금 뭐 구상이 있으신 게 아닌가 오늘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아마도 이렇게 해서 내년 초에 다음 주에는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암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거나 지금 초유의 선거구가 모두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 싶은 게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일 겁니다. 네. 예. 여야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이런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정 능력이 좀 부족했었던 거죠. 여기까지 오는 상황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19일 만에 만났다든가요? 예, 17일인가? 17일이군요. 예. 17일 만에. 아주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보셨죠? 예.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신당 작업은 잘 돼갑니까? 예, 지금 시간이 촉박하지만 열심히 최선 다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해야 뭐 어색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또 좋은 경쟁도 해 나가야 되고 또 언젠가 또 합치기도 해야 되고 뭐 길게 보면 같이 갈 사이니까요. 야당의 통합을 좀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원칙은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어제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예. 기본적으로
뭐랄까 성품 같은 것은 예. 그 두 문재인 안철수 두 분 다 독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예, 뭐 예.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이 두 분이 사실 이렇게 진짜 노련한 정치인들처럼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재적소로 대처하고 유연하고 이런 분들은 좀 아니십니다.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또 네. 뭐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어제 보면은 이전보다는 조금은 유연해지신 것 같아요. 17일 만에 처음 만나고 네. 상황이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네.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많은 취재진이라든지 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여기서 어쨌거나 만나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신당 작업 잘 돼가느냐,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결국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통합하니까 우리 쪽으로 좀 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안철수 의원은 또 안철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다 안 되고 그랬는데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상황은 다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어디 뭐 표현으로 보면은 두고 봅시다. 한번 예. 20대 총선 때 이렇게 결연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자리에 앉은 것 보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주위에 문희상 의원 뭐 등등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같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저쪽 이제 뒤쪽에 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같이 가서 앉으시라고 했더니 성당에서는 편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예. 아니냐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이종거리 의원 원내대표도 와서 뭔가 얘기를 문희상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분당 사태가 예. 새해 더 가속화돼서 탈당 러시가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20대 총선까지는 이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도 뭐 결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다시 들어갈 명분도 별로 없습니다. 20대 네. 총선이라는 게 어쨌거나 문재인 대표 나름대로 안철수 의원하고 결별에 있어서는 선택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도박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결국 어떤 표심을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이 가게 될 거고요. 이 두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놓고 대선 차원에서는 한번 다시 재통합이라든지 논의를 할 수 있을 테지만 20대 총선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은 3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대로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약간의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표는 전통적인 이념적인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도 지역 정서보다는 어떤 이런 이념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은 그게 아니라 거대 양대 정당에 대한 불만들이 정치 불신이 높고 예. 거기서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잘 규합만 한다고 그러면은 정치 세력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명도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바꾸고 그랬는데 네. 사실 그 안철수 의원 그 통합하고 그랬으면은 그 이전에 훨씬 더 그게 붙잡든지 아니면은 통합 더불어 같이 가자라는 그런 걸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결별한 다음에 더불어 가자라는 게 사실은 네. 약간은 모순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름 제안한 분이 안철수 의원 나가지 말라는 뜻도 담아서 더불어를 넣었었다고 네. 제안했을 때는 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3당 구도로 가다가 결국 선거 막판쯤 되면 예. 수도권에서 많은 야당 후보들이 지는 걸로 나온다. 예. 그럼 이게 현실적인 그 압박이 들어올 테고 예. 이러다가 수도권에서 뭐 대패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 부분적인 선거연대, 예컨대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를 이미 냈다 그러면은요, 중간 과정에서 어느 후보를 그러면은 그렇죠. 단일화를 할 겁니까? 지금은 이 전 단계에서야 하면은 후보 단일화를 하고 네. 단일 후보를 공천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지만 예. 이미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 하거나 아니면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재보궐선거처럼 전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선거 구도가 그 확정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예.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정치 신인한테 가산점을 어떻게 주느냐, 얼마나 예. 주느냐 때문에 개파 간의 이해관계 다른데 왜 그런 것인지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이 이제 소수죠, 숫자적으로는요. 그리고 비박 계열의 현역 의원들이 다수인데요.
친박에서 이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 신인들이라든지 청와대에 근무했던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장관이라든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역 의원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공천 과정에서 좀 불리하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치 신인들한테 가산점을 줘가지고 공천 물갈이를 좀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조직이거든요. 이건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요. 그러면은 후보자를 그 공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정치 신인들이 그렇게 불리하냐? 정치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선거에서는요. 거기다 가산점을 준다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사실은 정치에 해서 본인이 선거도 한번 치러보고 유권자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형성해놓고 그게 선거에서 이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정치 안 하고 있다가 더 좋은 사람들이 더 정치에 하려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선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해가지고 현역 의원들하고 정치 신인들 간에 지금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좀 형평성이 좀 그 미진한 부분들 이런 걸 개선해 놓고선 그다음에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은 지금 같은 이런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좀 없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진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